지방 정부에서도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여야공이 주요 현안이라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통장 이장님들의 그런 그 활동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당이 법안을 내고 또 저희가 제일 먼저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했던 일인데 이 통장의 근본적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당청이 이장과 통장의 기본 수당을 10만 원 더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이 먼저 추진한 정책이라고 발끈을 했는데요. 교수님, 왜 갑자기 이렇게 원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일단 이장 통장분이 전국적인 이제 조직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숫자도 거의 10만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지나 그 마을 부락에서는 사실상 여론을 주도하고 일을 좀 이끌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적인 총선거라든지 대선을 앞두고는 이장 통장분들의 일단 마음을 사는 게 일단 어느 정당에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며칠 전에 갑자기 당정청 협의를 해가지고 네. 마치 민주당이 결심해서 한 것처럼 20만 원, 30만 원 올린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야당에서 이게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또 비난을 했어요. 예. 근데 하고 보니까 야당에서 보니까 이장들이 10만 원에서 20만에서 30만 원 받는 10만 원 더 받는 걸 현금성 살포라고 하면 이장들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야당도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바꿨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2018년에 정기 예산감사에서 예산 그 심의에서 네. 이 이장 통장들 수당 올려주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당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른미래당도 틀리지 않은 게 안철수 대선 후보 때부터 공약이 있었고 작년에도 여야 간에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먼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10만 명에 가까운 전국적인 이 통장 조직에 대해서 환심을 사는 게 중요하지 그들하고 적을 돌려서 사실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아마 서로 각 당이 자기들도 여기에 숟가락을 좀 얹으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원조입니까? 그건 사실은 이장 통장님이 16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요, 수당에. 그러니까 사실은 16년 동안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별로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상 하는 일이 적지 않거든요. 그걸 따져보면 20만 원에서 16년 만에 10만 원 올리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예산을 국고에서 다 할 것인지 지자체 부담을 할 것인지는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각 정당에서 정부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여야 모두 이장 통장들의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당이 이걸 먼저 치고 나가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지금 포장이 된 거죠. 네. 최 교수님. 네. 보니까 지금 화면상에도 나오는데 월 10만 원 인상이 되면 한 1,300억 원 이상 네. 하게 되는데 저거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금 언론에 보도 나온 걸 보면 국비가 아닌 지방세로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방의 재정이 약간 좀 이제 더 근데 지방 나가기 재정이 안 좋은 이 지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정이 안 좋은 지자체가 많아서 이 부분을 만약에 경우에 이제 그건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 왜냐하면 기재부가 반대했던 이유가 사실 예산 문제도 있었고 또는 뭐 이제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걸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걸 피해가는 방법이 경우 지방세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 나갔는데 네. 만약의 경우에 만약 지방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죠. 뭐 이게 정말 지방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방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만 그럴 경우는 국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뭐 원조가 누구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예. 총선에서 그런 부분이 또 본인의 정당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15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돈을 올렸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가 잘 합의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사실 국회가 미리 열렸으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국회가 계속 공정이 되면서 이게 늦어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에 마음 합쳐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처음에는 총선 선심성 돈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그게 또 이장 통장들한테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딱 약간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원조 논란이 됐는데 네. 원조가 누구든 저는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조든 바른미래당의 원조든 상관없는데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이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선거도 공천을 받아야 치를 수 있는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변화와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탐구 처력, 보고 처력, 쉽고 처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삼고초려도 아니고 이제 십고초려라는 말까지 새로운 단어가 생겼네요. 해서 이제 인재를 모시겠다 한 건데 교수님 이거 물갈이 가구 하는 거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그 신상진 위원장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네. 했어요. 뭐 심하게는 뭐 좀 50% 이상까지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재를 새롭게 영입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사실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명되고 있는 친박계라든지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물갈이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것도 대폭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선에서 만약에 친박 의원들이 다시 나오거나 탄핵에 책임 있는 분들이 계속 다시 출마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에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로부터 벗어나게 본인도 사실은 그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친박 정산이 안 된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총선을 치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총선의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인재를 많이 영입하고 그리고 물갈이를 큰 폭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절박함이 숨어 있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런 황교안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 현역 의원들은 살이 떨릴 것 같아요. 그렇죠. 50% 이상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한국당 자체는 많은 현역 의원들이 내가 공천을 못 받으면 이제는 그만 이 당을 떠나서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 것 같거든요. 매번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물갈이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네. 물갈이에 탈락했거나 아니면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가거나 또 다른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또 움직이는 경향들이 다 있어요.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입장이 절박한 게 잘 아시겠지만 제1야당으로서 사실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거의 괴멸 수준에 갔다가 예. 황교안 체제가 오면서 일정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일정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25에서 30% 정도의 정당 지지도 가지고 사실은 총선에서는 편하게 지는 길이거든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더 우클릭을 할 것이냐. 일각에서는 우클릭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 좀 더 중도화돼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중도화돼서 가운데 중원을 더 끌어들여야 할 것이냐. 이런 스탠스와 당의 기조가 일단 먼저 정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 막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국민들한테 막말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또 쇄신하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장 공천에 다가갈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얼마나 교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체제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그나마 신선감을 주기 위해서는 친박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물갈이를 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그러면 공천과 물갈이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개 공천 전에 총선 전에 많은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금 일찍 그 태동이 좀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홍문종 의원은 탈당을 예고를 했고 김진태 의원은 또 애플황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과연 황교안 대표가 보수 우익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그 황새모라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우파들 사이에서 대표가 사과를 너무 자주 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좀 더 좀 화끈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어제 황 대표하고 김진태 의원이 단독 회동을 좀 가졌다고 하던데 이게 뭐 공천 앞두고 좀 달래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황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물론 당이 쇄신하고 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얼굴들을 많이 영입해야 하는 게 필요하고 네. 우리 당이 우익클릭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면 설득을 했을 텐데 물론 그 대화의 내용은 공개가 안 됐지만 황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걸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이 과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저는 그건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이 친박 청산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황교안 대표에게 친박 청산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무이고 필수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김진태 의원은 그걸 설득하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친박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볼 땐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한테 당신도 친박에 뭐 일정 부분 책임 있는 분 아니냐, 또 우리가 지원을 해서 당신이 대표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두 분의 만남이 합의를 이루거나 하면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얘기를 나누는 관계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홍문종 의원과 대한애국당이 신당을 창당을 구체적으로 했다. 이런 일부 언론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홍문종 의원은 완전 이제 떠나간 사람이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번 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서 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원진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애국당에 가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40-50명이 대한애국당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 언론에서는 다음 주에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탈당계를 내고 본인하고 그다음에 조원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죠. 이건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홍문종 의원의 탈당은 일정 부분 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친박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친박이나 아니면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과 자유한국당의 세력이 일정 부분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지 않으면, 즉 그것이 두려워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한애국당과 함께 손을 잡게 되면 그 자체가 더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의 스탠스는 계속 가져갈 걸로 보여집니다. 임 교수님, 보니까 민주당도 사실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면서 대거 물갈이 예고를 했는데 보니까 공천율 최종 의결도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그립보다는 오히려 공천 시스템을 지금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총선 기획단이나 공천 혁신 안을 갖고 있고요. 최종 의결을 곧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현역 의원들도 무조건 경선을 100% 해야 됩니다. 상당히 현역 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치 신인과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대폭 상향을 시켰어요. 민주당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물갈이의 의도가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초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당은 총선 전에 기존의 3선, 4선 좀 구태의연하다고 느낌 있는 분들을 갈아주는 게 국민들한테는 신선하게 다가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민주당 내 속셈으로는, 셈법으로는 청와대에 이끈 친문 진영에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럼 친문으로서 어떤 공천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신인에 대한 가산점 주는 것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두 가지 양수겸장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